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인과관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환에는 보통 책들과 다르게 그냥 인과관계론이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시중에 대부분 교재들이 교과서들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다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다 하면 학생들이 앞에 학설들과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히는 인과관계론 안에서 우리가 사실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는 합법적 조건서를 따르고 이제 규범적 인과관계, 즉 어떤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객관적 귀속론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 인과관계론 내에서 그것들을 본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관련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이게 객관적 구성권 요소고 여기 고의, 인식 플러스 의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필요한 범죄, 결과 범위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우리가 인과관계가 존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총으로 쏘는 행위와 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 사이에 연결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환해 보면은 제가 뭐 발생한 결과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연관, 즉 연관관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결과 보면서 행위도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건 미수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위도 있었는데 행위도 있고 결과도 발생했어요. 근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도 미수라고 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과 형식범 얘기했었는데 결과범에서는 반드시 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우리 형법 17조 해석을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어떤 행위라도 어떤 행위가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 즉 어떤 행위가 위험 발생에 즉 결과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결과범에서는 결과를 말하지만은 침해범에서는 결과를 말하지만 여기서 위험 발생은 침해범에서 말하는 보호법에게 침해 이외에 구체적 위험범에서 말하는 구체적 위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즉 어떤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하거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연결됐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연결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17조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상적 위험범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주건조물 방화죄, 강문상에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있는데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소외라고 하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특별하게 구성요건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인과관계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학설을 볼 때 이 인과관계 관련된 학설을 보면 크게 보면 요즘 이 학설을 보기 전에 인과관계 관련된 논의해야 될 게 하나는 사실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인과관계, 규범적 인과관계 이게 뭐냐면은 사실적 인과관계는 내가 총을 쐈어요. 빵! 저 사람 죽었어. 내가 총을 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죽은 탓은 누구 탓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실적 인과관계로 내 탓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규범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적 인과관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 사람이 죽은 거는 내가 총을 쏜 거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 낳았으면 저 사람은 안 죽었을 거야. 그럼 어머니가 낳고 결국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는 쪽까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적 인과관계는. 그렇게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인과관계 중에서 사실적 인과관계 중에서 저 사람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어떤 인과관계냐 그걸 우리가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뭐 독일에는 뭐 누구의 작품이냐 베르크냐고 누구의 작품이냐고 말하지만 한국말 할 때 쉽게 말하면 누구의 탓이냐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누구의 탓이냐 내가 총을 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총을 쐈다는 탓이다. 그럼 그게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구별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이해해두고 학설을 보면 우리가 학설적으로 보면 이 쪽 봤을 때 이걸 조금만 지우고 위에다 쓰면은 사실적 인과관계, 그다음에 규범적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학설은 먼저 조건설과 그다음에 원인설, 상당, 인과관계설, 그다음에 중요설, 합법칙적, 조건설, 그 다음에 합법적 조건설과 같이 나오는 게 바로 객관적 기소기론이죠. 자, 인과관계론에서는 이런 학설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학설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학설들을 쭉 나열돼 있다고 같은 수준의 학설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구별을 해야 돼요. 여기서 구별이 되죠, 이렇게요. 이 구별이 돼가지고 이쪽 부분에 조건설, 원인설, 상당 인과관계설, 중요설은 뭐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인과관계와 즉 사실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혼용해가지고 한 번에 심사하는 학설들입니다. 근데 저 뒤에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기소론은 뭐냐? 사실적 인과관계라는 거. 사실적 인과관계라는 거는 합법적 조건설에 의하고 객관적 기속에서 규범적 인과관계를 논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기소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는 그냥 인과관계론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재들은, 국내에 있는 교재들은 이런 학설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 합법적 조건설을 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인과관계는 합법적 조건설에 의하고 객관적 기속에 의해서 규범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겠다. 이게 이제 국내 다수설인데,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기속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게 더 정확한 구별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조건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조건설은 뭐 그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건설은 자, A가 갑이 총을 쐈어요. A가 사망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먼저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으로 갑이 총을 쏴서 A가 죽었는데 갑이 총을 안 쐈다면은, 총을 쏴서 얘가 죽었어요. 근데 얘가 안 쐈다면은 얘가 안 죽었겠냐? 그 관계가 인정되면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조건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설적 제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건설은 기본적으로 먼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갑이 총 쏜 거에 의해서 A가 죽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확정하려면은 갑이 총을 안 쐈으면은 A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인정되면 그 가정했던 인과관계를 인정시켜버리는 거. 그게 조건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건설은 문제가 뭐냐? 조건설의 문제점을 비판한 게 합법적 조건설이 이 조건설을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이 합법적 조건설이, 여기 합법적 조건설이 조건설을 비판하면서 가져온 게 뭐냐? 가져온 게 바로 인과관계의 유형론이에요. 보통 교재에 보면 인과관계 유형 그래가지고 기본적 인과관계, 그 다음에 뭐 이중적 인과관계, 중첩적 인과관계, 뭐 선택적 인과관계, 추월적 여러 인과관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인과 조건설에 대한 비판 관련돼 가지고 방법상의 오류가 있다 먼저. 그러니까 이런 가설적 제거 절차를 밟는 자체가 문제다.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 게 뭐냐? 아까 말한 합법적 조건설을 주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 제약 공식의 한계라 그래가지고 가설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중적 인과관계가 뭐냐면 갑이 을이 총을 쐈어요. 그래서 A가 죽었어. 자, 얘도 총을 쏴서 죽고 얘도 동시에 총을 쏴가지고 얘가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가설적 인과관계에서 갑이 총 쏜 건과 A가 사망한 것에 인과관계가 있냐고 판단할 때 먼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러면은 갑이 총을 안 쐈으면은 A가 안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됐을 때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중적 인과관계인데 이중적 인과관계다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이중적 인과관계는 뭐예요? 갑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걸 갑이 총을 안 쐈, 먼저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해놓고 갑이 총을 안 쐈다. 그럼 A가 안 죽었겠냐는 겁니다. 근데 갑이 총을 안 쐈어도 A는 죽죠. 왜? 을이 총을 쐈기 때문에. 자, 그럼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다? 인과관계가 있는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을의 행위에 대해서도 을의 총쏜 행위와 A가 죽은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놔요.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려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려면 얘가 총을 안 쐈을 때 얘가 죽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얘가 총을 쏘지 않아도 이미 갑에 의해서 얘는 죽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중적 인과관계라 했을 때 이럴 때 실제로 갑의 행위와 을의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추월적 인과관계도 똑같이 적용돼요. 즉 갑이 얘한테 A를 죽이려고 독약을 먹였어요. 치사량의 독약을 먹었는데 을이 갑자기 총을 쏴가지고 그냥 얘를 죽여버렸어. 자, 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의 인과관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뭐 교재 같은 데는 뭐 가설적 인과관계 뭐 이걸 가설적 인과관계 이걸 추월적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떡해요? 갑이 독약을 먹인 것과 A가 사망한 것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독약을 안 먹였으면 얘가 안 죽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얘가 독약을 안 먹였어도 얘는 죽는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죽었죠 또. 반대로 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인과관계라든가 아니면 가설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뭐다? 조건서는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결국 조건서를 택하고 있는 가설적 제거 방법이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비판을 누가 했냐? 이런 비판을 이 합법적 조건설이 한 거예요. 똑같은 조건설이지만 합법적 조건설은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나오는 인과관계 유형, 뭐 기본적 인과관계, 가설적 인과관계, 이중적 다 필요 없어요. 제 교환하면서 다 뺐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이중적 인과관계와 가설적 인과관계의 내용만 알고 조건설에 의하면 원래적인 조건설에 의하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조건설은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갑이 총을 쏴서 A가 죽었어요. 근데 갑을 낳은 부모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뒤에 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부모가 얘를 낳았다는 것과 그래서 얘가 총을 쏴서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 A의 사망과 갑의 부모가 갑을 출산한 것과 인과관계에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해버립니다. 가정해놓고 갑의 부모가 갑을 안 낳았다면 출산을 안 했다면 얘가 안 죽었겠냐? 안 죽었을 거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과관계가 무한히 확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설의 문제점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나온 게 이 조건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원인설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설은 어떤 결과가 있어. 결과가 있으면 여기서 이만큼 조건을 준 거, 이만큼 조건을 준 거, 이만큼 조건을 준 걸 따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원인을 준 거, 영향을 준 거, 이거를 갖다가 원인이라고 나머지는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만 인과관계에 인정되고 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이 원인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원인설은 사라졌죠. 왜냐면은 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무엇이냐 그러면 얘가 원인입니다. 근데 거리상으로 따져보면은 얘가 가장 가까워. 그리고 얘가 가장 멀어.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따지면 얘가 원인이 되고 가장 가까운 놈을 중심으로 따지면 얘가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얘보다 더 크다. 그럼 이놈이 더 컸다. 그러면 가장 큰 놈을 준 것도 이놈으로 줬다는 겁니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최후에 줬냐, 최초에 줬냐, 최고로 많이 줬냐,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가지고 원인과 조건이 막 혼동된다는 거죠. 뒤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설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원인설은 사그라든 학설이다. 그래서 보통 교재에서 원인설을 아예 빼고 설명 안 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원인설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조건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나온 게 원인설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상당 인과관계설은 뭐냐? 상당 인과관계설은 자,
이 상당성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이 상당성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자, 사실적 인과관계와 즉 규범적 인과관계를 한 번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판단하냐? 법관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법관 정도 됐는데 이거를 판단 못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상당성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한 번에 판단하겠다. 그게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역 관련돼 가지고 교재 보면은 뭐 내용 관련돼 가지고 그 행위 당시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 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 있는데 그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은 기본적으로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거, 절충적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거, 행위자가 인식할 것을 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당 인과관계설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로 합법적 조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자, 상당 인과관계에서 말하는 상당성 안에는 사실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혼동해가지고 한 번에 심사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법관의 어떤 규범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법관의 어떤 자의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경우는 인과관계 있다, 어떤 경우는 인과관계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 합법적 조건설이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설에서는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게 상당 인과관계설이에요. 지금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게 상당 인과관계설인데 이 상당 인과관계설은 과거에는 그냥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그래요. 사람을 때렸는데 사람이 죽었어. 근데 어떤 케이스는 특이한 체질이라 가지고 인과관계가 없다 보고 어떤 케이스는 인과관계 있다고 봐요. 비슷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는 이 규범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냐면 여기서 이 객관적 규성론에서 하고 있는 기준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규성론을 취한다. 즉 객관적 규속에 말하는 척도들을 쓰고 있다고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규속론에서 말하는 기준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우리 판례의 태도나 다수의 학설을 취하고 있는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규속론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되고, 단지 뭐 혹시 객관식 시험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한다면은 그 62페이지에 보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사항과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사항을 좀 많이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건 없다고 판단한 거니까 거기 나온 판례들을 그 62페이지에 나온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서 뭐 이런 것들은 있다, 이런 것도 없다 뭐 하는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상당 인과관계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설은 이걸 좀 나눌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설은 자, 기본적으로 같이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적 인과관계는 규범적 인과관계를 두 개로 나눠요. 근데 하나의 안에서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적 인과관계는 조건설, 여기서 말하는 조건설에 의해서 판단하고, 규범적 인과관계는 얼마나 중요하냐, 즉 개별적 구성 요건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중요성에 의해서 규범적 인과관계를 판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건 뭐다? 사실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한 번에 판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합법적 조건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앞에 부분의 학설들은 다 잘못되어 있다. 왜 사실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같이 판단하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띄어서 판단하겠다. 합법적 조건설에 의해서 사실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러면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과연 그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의 작품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규범적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에 의해서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학설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했으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론을 앞으로 좀 빼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설에는 아까 기본적으로 가설적 제거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했어요.
자, 그럼 합법적 조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합법적 조건서에 의하면은 그런 가설적 제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합법적 조건설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책을 제대로 안 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합법적 조건설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거죠. 사실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제 교재에 그 63페이지에 보면은 합법적 조건설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 두 내용에 써놨습니다. 즉, 보면 내용을 보면 두 단계의 그 심사 과정을 거친다 했죠. 합법적 조건설에 의하면 자, 1단계의 심사 과정과 2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요. 1단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즉, 일반적 인과관계를 확인해요. 자, 그 말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개개의 사례에 적용 가능한 법칙으로서 전문 지식에 의하여 이미 확립된 자연과학적 인과 법칙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일반적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즉, 구체적 인과관계 확인, 뭐 확정이라 하는데 정확히 뭐 확인이라 확정한다 그러는데 이 확정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는 건 뭐냐? 사실이 어떤 구체적 사실이 여기 자연 법칙에 부합하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합법적 조건서는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조건설에 설명 못했던 이중적 인과관계 같은 경우. 자, 그 경우에는 조건설은 갑이 총 쏜 것과 A가 사망한 거, 을이 총 쏜 것과 A가 사망한 것 관련돼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해놓고 갑이 총을 안 쐈으면 A가 안 죽었겠냐를 판단하고 그랬다면 확정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견에서는 어떻게 하냐? 합법적 조건에서는 먼저 갑이 총을 쏴서 A가 죽었다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사람이 총을 맞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1번 법칙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즉, 자연 법칙을 찾아내고 사람은 총을 맞으면 죽는다. 그럼 자연 법칙이 있다. 그럼 갑이 총을 쐈느냐? 총을 쏴서 A가 죽었냐? 갑이 총을 쏴서 A가 죽었어. 구체적 사실이 자연 법칙에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합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 조건설에 의하면은 조건설에서 택했던 가설적 제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부 비판은 뭐냐? 야, 합법적 조건설에 의하면은 그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게 어딨냐? 뭐 비유형적 인과관계라든가 아주 뭐 특이한 인과관계 빼놓고 다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럼 합법적 조건설자들은 뭐라 그러냐? 맞다. 웬만하면 인과관계 다 인정된다. 근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합법적 조건설에서 파악하는 인과관계는 뭐야? 이거는 곧 사실적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을 가지고 과연 그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그 행위자의 작품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규범적 인과관계는 뭘로 파악한다? 그거는 객관적 귀속론에 의해서 파악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조건설은 이 사실적 인과관계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우고 이쪽에 가서 객관적 귀속론에서 즉 규범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겠다. 이게 지금에 있어서의 다수약설의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그러면 객관적 귀속론에서 말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아주 과거에는 회의에 뭐 회피 가능했냐, 회피 가능하지 않았냐, 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은 록신 교수가 독일에서 주장한 위험관계의 이론이 거의 뭐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발전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제 교재에 있는 거는 이 객관적 귀속 이론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귀속의 판단 기준, 판단 척도 관련돼 가지고 위험관계의 이론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즉
이 객관적 기준에 주장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위험의 창출 증대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교환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위험이 이 창출되거나 증대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됐냐는 겁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여기 보면 위험의 구체적 실현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위험이 과연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내에서 일어났느냐 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을 위험관계 이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제 이제 교환 보시면은 객관적 기술 이론의 척도를 해가지고 그 객관적 처음에 위험의 창출 증대,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위험의 구체적 실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규범의 보호 목적이다 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먼저 위험의 창출 증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위험은 뭐예요? 이 위험? 이 위험은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위험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거나 증대시켰으면 객관적 규석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 규석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객관적 규석이 부정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데 위험의 창출 증대 관련돼 가지고는 먼저 허용된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하는 경우. 그 경우 뭐요? 허용된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하는 경우는 객관적 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허용된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사회가 그 위험을 알지만 우리 사회가 그 위험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 허용된 위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고 알아요. 뭐 원자력 발전이 폭파되면 큰 뭐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 아는데 자 실제로 원자력 발전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얻는 편익이 크다는 거죠.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원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원전이 터졌을 때 위험한 거 알잖아요. 하지만 그 위험은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위험은 우리가 허용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원자력 발전을 돌리는 거 그런 걸 또 우리가 허용된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용된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하는 것보다 그거는 객관적 규석이 부정된다는 거야. 즉 원자력 발전을 하나 지었다가 두 개 짓고 세 개 지었다. 위험이 좀 더 많아졌지만 실제로 그건 허용된 위험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객관적 규석이 부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위험의 창출 증대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위험의 감소인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객관적 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친구하고 공사장 밑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 머리 위로 H빔이 떨어져. H빔이 친구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친구는 바로 죽게 생겼죠. 그래서 내가 발로 뻥 밀어가지고 얘를 넘어뜨렸어. 근데 친구가 넘어질 때 팔이 부러졌습니다. 친구한테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자, 친구한테 상해를 입힌 거를 여기부터 따져보면 뭐예요? 합법적 조건서라면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내가 밀어 넘어뜨렸다. 사실적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야. 그럼 그걸 내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친구의 상해에 대해서 보면은 자, 친구는 실질적으로 뭐였어요? 실질적으로는 머리 위로 떨어지는 H빔을 맞으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사망의 위험이 있었는데 내가 친구를 밀어 넘어뜨림을 해가지고 사망의 위험을 실질적으로는 상해의 위험으로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상해만 놓고 보면은 허용되지 않는 위험, 상해라고 하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만들어냈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실제로 보면 사망이라는 위험을 상해라는 위험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위험의 창출 증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준으로서 객관적 규속론의 첫 번째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위험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위험의 구체적 실현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 결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위험의 구체적 실현 관련돼 가지고 직접 첫 번째 보는 것처럼 객관적 지배 가능성이 있었느냐? 가능성이 있었냐는 겁니다. 즉
위험을 창출하고 증대했지만 그 위험을 행위자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만약에 객관적 지배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객관적 지배 가능성이 없다? 없으면 그때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집에 하인이 10명 있어요. 근데 하인 중에 9명은 내 말을 잘 들어. 근데 한 명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면 내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 하인을 번개가 치는 날, 천둥번개가 치는 날 들판에 나와서 곡괭이질을 하라 시켰어요. 근데 마침 내가 의도한 바로 곡괭이에 번개가 맞아가지고 그 하인이 죽었어. 자, 그와 관련돼가지고, 자, 천둥 번개 치는 날, 번개 치는 날 들판에서 쇠를 이렇게 들고 뭔가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번개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것만 보면 위험을 창출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 번개 맞을 위험을 내가 지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번개는 내가 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지배 가능성이 있었냐? 없었다. 그러면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 지배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 그때는 귀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험의 구체적 실현의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위험이 실현됐다 할지라도 적법행위를 했을 때 적법행위 대체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만약에 적법행위를 했다면 지금 관련돼 가지고 어떤 위험이 발생했어요. 근데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야. 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은, 즉 적법행위를 했다면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 기술을 부정시키겠다. 이거를 적법행위 대체 이론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주의 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이다. 관련성이다 그러는데, 자, 이건 뭐냐? 이 적법행위 대체 이론이나 주의 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은 대부분 다 과실범에서 문제됩니다. 과실범에서 문제되는데, 즉,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면은 이쪽에다가 좀 설명해 볼까요? 여기까지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나온 판례인데,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 트럭이 가는데, 큰 트레일러요. 여기 자전거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독일 도로교통법에는 이렇게 자동차와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구별이 없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이 자전거 사이에 항상 얼마를 뛰어야 된다? 1m 이상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1m를 뛰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보면은 이 자동차하고 이 트레일러하고 이 자전거 사이에 1m가 아닌 70cm만 뛰었다. 자, 결국 자동차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한 거죠. 1m 이상을 뛰어야 되는데 1m 안 뛰고 70cm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전거 운전사가 빨려 들어서 죽었어요. 여기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를, 자, 우리 의뢰인이 1m를 뛰어야 되는데 70cm밖에 안 뛰어가지고 위반한 건 맞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뢰인이 1m를 뛰었다면은 이 자전거 운전자는 안 죽었겠냐는 겁니다. 즉, 얘는 위법행위를 했지만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 과실범에서 주로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의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뢰인은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 근데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했더라면 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객관적 귀속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적법행위 대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연방대법원과 관련돼가지고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냐. 그 당시에 독일 연방대법원은 얘가 1m를 뛰었다면 얘가 죽지 않을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고, 얘가 1m를 뛰었더라도 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상 얘한테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적법행위 대체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환 보면은 그걸 제가 이제 교환에다가는 뭐 관련돼가지고 적법한 대체 행위라고 해놓고 좀 음영 표시해가지고 주의의무 위반 관련성의 문제라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할 때 이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그냥 적법행위 대체 행위 이론이라고, 대부분 다 이게 과실범 문제이기 때문에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연관성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주의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거기 박스에 보면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에 대해서 그 무죄 추정설은 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확실히 주의의무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해야 된다. 즉, 뭐 90%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피고인한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험 중대설은 야 어쨌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가지고 위험을 조금이라도 증대시켰다면 그거는 바로 그냥 우리가 객관적 기소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위험 증대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연방대법원은 무죄설을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 무죄설을 판단할 때 들었던 것이 그 인두비오 프로레오 원칙이라고 결국은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봤는데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 이익으로 봤는데 그거는 인두비오 프로레오 원칙은 소송법상의 증명의 어떤 원칙이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그렇게 봤다. 근데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요. 무죄 추정설을 보는 게 확실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실제로 이 케이스, 이 자동차 케이스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요. 사례형 문제로 변호사 시험에 나왔고 우리 판례와 관련돼가지고 이런 판례가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 64페이지에 있는 표준 판례라고 있죠.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 있는데 그 판례는 뭐냐면은 그 할로테인 마취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 누군가를 수술할 때 마취를 해야 돼요. 근데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할로테인 마취를 했는데 할로테인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가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할로테인 마취를 했는데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한테 할로테인 마취를 하면 이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급성 뭐 간 경화라든가 이런 걸로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로테인 마취를 할 때는 혈청 검사에 의한 어떤 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할로테인 마취를 하면서 혈청 검사에 의한 간 기능을 안 하고 단순한 소변 검사만 했어요.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결국 수술 후에 환자가 급성 뭐 간 경화인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일반적으로 그 혈청 검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혈청 검사를 안 하고 간편한 소변 검사로만 했다는 거, 그것이 주의의무에 위반한 거냐? 결국 주의의무에 위반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주의의무에 위반했고 사망했다는 결과가 발생했으면 의사한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판례는 뭐라 그랬냐? 만약에 그 의사가 혈청 검사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했다면은 그 환자한테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되고 환자가 죽지 않았겠냐는 것이 입증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례는 여기서 합법적 대체행위론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은 우리 판례는 결국 뭐다? 상당성을 판단하는데 이런 적법행위 관련된 적법행위 대체행위론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 판례로 나온 그 할로테인 마취 사건을 관련돼서 여러분들 잘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이 있어요. 근데 그 위반한 규범하고 그 위반한 규범의 보호 범위가 있는데 위험이 발생한 것이 그 규범의 보호 범위 밖에서 발생한 것이란 뭐다? 그거는 행위자한테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사건이 또 있죠. 이건 우리나라 사건인데, 자, 이런 삼거리에서 자동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가고 있었는데 여긴 시속 80km야. 시속 80km 달리는 도로인데 실제로 얘는 몇 킬로 달렸냐? 얘는 100km로 달렸어요. 만약에 시속 100km로 달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다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라 충돌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신호등을 보니까 신호등을 보니까 여기 신호등이 초록불이었다는 겁니다. 자, 초록불이라면 이 자동차 운전은 가도 돼. 근데 얘는 뭐요? 얘는 좌회전하면 안 되죠. 자, 그랬을 때 얘한테 교특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안 된다고 본 겁니다. 판례가. 왜? 얘가 위반한 거는 뭘 위반했어요? 과속을 하지 말라는 속도 위반 규정을 갖다가 속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주임에 위반했어. 80km로 달려야 되는데 100km로 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0km로 달리지 말라, 80km 이상 달리지 말라고 하는 이 규범은 이 운전자가 위반한 이 규범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차로에 빨리 도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상에서 과속을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결국 교차로에 빨리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상에서 도로상에서의 어떤 과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려고 80km 이상 달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고는 이것에 위반해가지고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얘는 뭘 지켰어요? 이 신호등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규범은 이 교차로 내에서 사고를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신호등이라는 규범이에요. 근데 결국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등을 안 지켰잖아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 지킨 규범은 뭐다? 신호등이고 얘는 이 신호등의 규범을 지켰다는 겁니다. 얘가 위반한 건 이 신호등의 규범 바깥에서 일어난 규범이죠. 그랬을 때 얘한테는 뭐다?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것이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구체적 실현 문제하고 특히 적법행위 대책 이론과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는 전부 다 대부분 다 과실범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판례에서 규범의 보호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연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판례는 밑에 제가 정의한 4가지 정도 판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 규범의 보호 목적 관련 판례라고 연탄가스 중독 사건, 뭐 삼거리 교통사고 사건, 삼거리 교통사고 사건이 이거고, 그다음에 승객 치막근 사건, 그다음에 이제 열차 건널목 충돌 사건이라고 하는 4가지 어떤 판례들이 있는데, 이 연탄가스 중독 사건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치료받고 나가면서 의사한테 내가 왜 아팠던 겁니까? 그랬는데 의사가 그냥 집에 가서 몸조리 잘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의사는 지금 자기 환자한테 연탄가스에 중독됐으니까 연탄가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을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료 후에 어떻게 뭐 생활해야 된다는 걸 알려줬어야 했는데 그걸 안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다시 연탄가스를 먹고 사망했을 때 그때 의사가 위반한 거 위반한 설명 의무의 범위 안에서 이 사람이 사망했냐, 의사의 설명 안에서 사망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진다. 그 일산화탄소 중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삼거리 교통사건은 좀 전에 이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승객 치막근 사건은 운전자는 승객이 하차한 것을 안전하게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근데 그 승객이 거기 지문에 본 것처럼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승객이 자동차에서 내릴 때까지는 안전하게 내리게끔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로교통법의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승객이 완전히 내린 다음에는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야 될 의무를 다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운전자는 백밀러 보니까 승객이 완전히 도로에 내렸어. 그러니까 출발했는데 실제로는 승객의 치막근이 그 차에 끼어가지고 그 승객이 차에 치면서 다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운전자가 위반한 거, 승객 안전 의무,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과연 이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냐 할 때 규범의 보호 목적 바깥이다.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거는 승객이 내리기까지고 내린 다음에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66페이지에 있는 열차 건널목 충돌 사건은 보통 운전자라면 열차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해야 돼요. 근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감으로 인해 가지고 승용차가 열차랑 부딪혔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열차 횡단보도 열차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규범을 위반했습니다. 근데 열차 충돌하는 바람에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이 놀라서 넘어졌어요. 놀라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실제로 이 자동차하고 열차가 충돌하면서 이 옆에 있던 사람하고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서 넘어진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놀라서 넘어진 거에 대해서 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와
어떤 객관적 규속이 인정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자동차 운전자가 위반한 도로교통법상의 일시정지 의무, 그걸 위반한 것과 얘 사이에, 얘 상해 사이에는 객관적 규속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은 그걸 객관적 규속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봤다고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객관적 규속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판단해요.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를 취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적법행위 대체이론이라든가 규범의 보호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거의 차용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판례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 상당 인과관계설과 어떤 이 객관적 귀속의 척도들과는 거의 뭐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련된 것을 마치면서 오늘 수업에서는 구성요건 요소 중에서 객관적 요소에 관한 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 요소 중에서 주관적 요소, 즉 고의와 그 이면관계인 구성요건적 착오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